자, 표현식을 살펴보고 있는데, 뭐, 앞부분 잠깐 강의 녹화해서 드렸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식을 세워서 우리가 필요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식을 세울 때 사용하는 연산자들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필요한, 요번에 이 식을 세울 때 필요한 연산자가 무엇인지 알고 그 연산자를 활용해서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식이 실제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선순위와 평가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와 평가 방향은 C 언어 배우셨으니까 차이는 없는데, 이제 C++에 있는 연산자들은 P 연산자를 하나만 받는 게 있고, 두 개를 받는 게 있고, 세 개를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세 개를 받는 건 사망 연산자, 얘 말고는 없어요. 그럼 다 우리가 주로 쓰는 연산자들은 단항 아니면 이항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단항이 항상 이항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단항에서는 포스픽스 형태로 쓰여지는 단항 연산자들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포스픽스로 쓰여진다는 것은 P 연산자가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픽스는 P 연산자가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A 하면은 얘는 앞에 붙은 거죠. 이것도 앞에 붙은 거죠. 근데 뭐 이런 함수 호출은 뒤에 붙잖아요. 뒤에. 그래서 뒤에 붙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항 연산자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요 순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해 못하더라도 복잡한 식을 세워보고 얘가 어떻게 해석돼야 제대로 해석될까 생각해 보면은 이 순서가 명확해요. 그렇죠? 항상 대입이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교식을 두 개 결합하는 거니까 이쪽과 이쪽을 알아야 얘를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또 늦겠죠. 이 논리합, 논리곱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산술 연산이 있고 조건식이 있는데 B와 0을 비교하는 건 아니겠죠. A 더하기 B를 비교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러면 산술이 비교 연산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평가 방향은 이렇게 곱하기하고 나눗셈이 있는데 얘는 공통적인 P 연산자 3을 갖고 있죠. 그러면 얘를 먼저 할지 얘를 먼저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우선순위죠. 근데 곱하기와 나눗셈은 우선순위가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평가 방향을 봐야 돼요. 평가 방향은 써여진 작성된 대로, 그걸 제가 순방향이라 그랬고 거꾸로는 역방향이라 그랬어요. 근데 역방향인 게 별로 없어요. 이항 연산자에서는 대입 계열이 역방향이고, 그 다음에 다항 연산자 중에서는 프리픽스 애들이 역방향이에요. 얘도 당연히 A 있고 앞에 세모 있고 동그라미 있으면 세모 붙어야지 동그라미 먼저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가 방향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이항 연산자들. 이항 연산자들은 P 연산자를 두 개 받는데 이 두 개 P 연산자의 타입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다르면 일치시킨 다음에 연산을 적용합니다. 정수와 부동수수다. 그럼 정수를 부동수수로 바꿔요. 어제 질문도 있었지만 이렇게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강제 타입 변환은 내가 직접 타입을 변환시키는 거고, 난 타입을 변환 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에서 알아서 타입 변환을 해줄 수 있죠.
이때는 주로 확장 변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C++에서는 정수에서 부동소수로 가는 것, 또 거꾸로 가는 것도 축소 변환으로 여겨요. 그래서 저기서 약간 정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머리 아픈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signed와 unsigned를 동시에 썼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signed가 unsigned로 변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음수였는데 양수로 바뀌어버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안 쓰면 돼. 가급적이면. signed와 unsigned를 함께 쓰지 않으면 돼요. 근데 함께 써야 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끔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아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나머지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각종 연산자들에 대해서 조금 특징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살펴보는 게 이제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 중에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대입보다 낮은 뭐 쉼표 연산자가 있는데 많이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쓰는 연산자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건 대입 계열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대입 연산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아주 복잡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대입 연산자는 요꼴을 하고 있어요.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도 표현식이 오고 왼쪽에도 표현식이 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평가해 가지고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오른쪽 표현식이 나타내는 곳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C부터 이 왼쪽에 올 수 있는 거, 또 올 수 없는 거, 얘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개념이 L-value, R-value예요. 그래서 L-value는 원래 C에서는 left value, 왼쪽에서 오는 거다.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left value라고 그랬고, left value가 아닌 것들을 R-value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이 L-value라는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요 위치에 변수를 쓰죠. n equals 10 이렇게 변수를 써요. 그런데 이제 C에서 C가 아니라 C++에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는데 const로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수는 상수가 돼야 돼요. 상수가 됩니다. 이 n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n은 이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얘를 이제 그러면 얘는 L-value가 아니냐? 얘는 L-value라고 봐야 될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L-value라는 개념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이 L-value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locator value라고 그래요. locator value. 그러니까 locator value라는 의미는 주소를 우리가 그 데이터의 주소, 그 표현식의 주소를 취할 수 있는 애들. 이 애는 주소를 취할 수 있죠. 이 애의 주소는 취할 수 있는데 이 애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이제 L-value로 분류하는 거예요. 얘도 L-value, 얘도 L-value예요. 근데 그냥 left value라고 하면은 이제는 틀리죠. 대입 연산자의 얘는 L-value이지만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걔를 이제 L-value 대신에 locator value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이게 모던 C++ 와서는 L-value, X-value, PI-value라는 개념으로 또 더 복잡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뒤에 가서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게 L value, R value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발전해서 바뀌었다. 예전에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거,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다음으로 발전된 거는 이 L value를 left value라 하지 않고 locator value라고 했고, 그 locator value라는 것은 요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L value로 분류했고, 그것이 이제 또 좀 더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개념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안 변하는 게 있어요. 항상 R value라는 개념은 L value가 아닌 것은 R value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L value의 정의는 조금 달라졌지만 R value는 뭐예요? L value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L value와 R value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L value, R value 개념을 변수의 분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변수의 분류가 아니에요. 표현식의 분류예요. 이 표현식이 L value인지 R value인지 구분하는 거지 변수를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보면은 요것들은 변수죠. 요 P, N1은 변수인데 별표 P는 변수가 아니죠. 표현식이에요. P라는 변수에 별표 연산자를 적용시킨 거고, 요 밑에 있는 것도 N3에다가 배열색인 연산자를 적용시킨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L value와 R value는 변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뭐에 대한 개념? 표현식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표현식이 L value냐, R value냐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이게 왜 또 개념이 중요하냐면, 이제 인자를 전달할 때 이 인자가 L value인지 R value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받는 그 함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7장 가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 연산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L value, R value라는 개념이 있다. 이게 C++ 오면서 좀 더 복잡해졌고, 이 개념은 변수를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표현식을 구분하는 개념이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입 연산자의 평가. 이 대입 연산자는 이제 이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걸 평가해서 그 결과값을 왼쪽에 있는 위치에, 왼쪽에 있는 표현식이 나타내는 위치에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는 가장 낮지만 평가 방향은 얘도 이항 연산자이지만 다른 이항 연산자와 달리 거꾸로 옆방향으로 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앞에 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B equal 2를 해석합니다. 그러면 B에다가 2를 대입하게 돼요. 그러면 요 전체 표현식의 평가 결과값은 뭐가 돼요? 이 왼쪽에 대입된 값이 전체 표현식의 평가값이 됩니다. 그러면 A에도 무슨 값이 대입되는 거예요? 1이 대입되는 거죠. 그래서 A도 1, B도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해석해서 요거의 결과값을 다시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하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들은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죠. 그래서 C++는 C부터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그것을 도입하는 거죠. 저거 없어도 프로그램 할 수 있죠. 지리도 한번 있었는데 A 곱하기 이퀄로 2 하나, A 이퀄로 A 곱하기 2 해도 똑같은 거죠. 근데 조금 더 줄여서 작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 그래서 저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도 한번 설명드리고 질의에서도 답변한 것처럼 우리가 식을 세울 때 복잡하게 세워도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한 표현식 내에서, 그러니까 한 문장 내에서 동일 변수를 여러 번 수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고 그 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좋게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심플하게 표현식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여러분 중에 프로그램 잘해서 아주 복잡하게 써도 본인은 이해할 수 있어도 옆 사람이 보면은 이게 무슨 암호해 놓은 것처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좋은 프로그래밍이 아닐 수 있어요. 프로그램은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Clean code is better than clever code.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clean code. clean code라는 여기서 말은 가독성이 좋은 코드예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뭐 산술 연산자는 덧셈 뺄셈 뭐 이거니까 뭐 이해 못할 건 없죠.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해서 한 말씀드리면은 나눗셈 연산자. 나눗셈 연산자는 정수 나눗셈과 부동소수 나눗셈이 다르죠. 양쪽이 다 정수이면은 정수 나눗셈을 하고 둘 중에 하나가 부동소수이면은 부동소수 나눗셈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 설명드린 것처럼 두 P 연산자의 타입이 다르면 일치시키는데 정수와 부동소수가 있으면 정수를 부동소수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정수 연산자 중에는 나머지 연산자가 있는데 이 나머지 연산자는 두 P 연산자가 양수일 경우에만 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 결과값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가 음수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이면은 이 뭐지 값이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음수일 때는 거의 나머지 연산자를 거의 안 쓰는데 실제 써도 되죠. 써도 되는데 해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되면은 쓰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경우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만, 양쪽 P 연산자가 양수일 때만 나머지 연산 쓰면은 되게 값이 명확하죠. 7 모드 2는 1이라는 건 다 알죠. 그거는 누구나 다 수학 조금 하면 다 아는 건데 7 모드 마이너스 2? 이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컴파일러는 뭔가 계산해야 되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은 요거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보면 마이너스 7 모드 2는 요거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7이 여기 되겠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7 나누기 2니까 요 결과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7 모드 2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수학이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간 사람은 음수일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독수 차원에서 좀 안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자. 이것도 아까 봤던 귀차니즘의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얘 없어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데 얘를 쓰면은 조금 더 타이핑하는 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 플러스를 보통 이제 포문에서 많이 쓰죠.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이 플러스는 C 때 배웠겠지만 앞에 올 수도 있고 P 연산자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올 때와 뒤에 올 때가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오면은 증가된 값이고 뒤에 오면은 현재 값을 줘요. 평가 값은. 그리고
그 P 연산자는 언젠가는 1 증가하게 되겠죠. 플러스 쓰면은. 근데 그 증가되는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요. 언제 될지는.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C에서는 시퀀스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서 뭐 C++ 있겠지만 조 시점을 지나면 무조건 증가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시퀀스 포인트는 다음 문장 전이죠. 그러니까 한 문장이 있고 다음 문장인데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면 이 두 번째 문장 가서는 증가된 값으로 처리되겠죠. 근데 한 문장 내에서도 뭐 쉼표 연산자 쓰든가 뭐 다른 걸 쓰면 증가가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시퀀스 포인트인데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니까 차라리 이 플러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만 써요. 독립적으로만. 한 표현식 내에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쓰고 그냥 A++, A 이렇게만 필요할 때 1 증가나 1 감소시켜야 될 때 독립적으로 한 문장으로만 쓰여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지 않죠. 그냥 이렇게만 쓴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A 이퀄 A 더하기 1이나 A 플러스 이퀄 1 요거 대신에 요거 쓰는 거죠. 간단하니까. 근데 한 문장 내에 복잡하게는 가급적이면 잘 안 쓴다. 물론 좀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안 써요. 복잡하기 때문에. 가독성에 좀 해가 될 수 있는 형태면은 안 쓰고 이제 문장을 하나 더 쓰더라도 그렇게 쓰는 게 저는 더 좋은 프로그램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독립적으로 쓸 경우에는 얘나 차이가 없죠. 독립적으로 쓰면 차이가 없는데 이때 뭘 쓰셔야 되냐면 얘를 쓰셔야 돼요. 독립적으로 쓰일 경우에는 앞에 오는 형태로 쓰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뒤에 오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가끔 form은 쓸 때 이제 옛날에는 for int i는 0, i는 n, i 이렇게 쓰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쓰고 int i 이렇게 했어요. 습관을 들이려고. 플러스를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왜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 i를 이 플러스 연산자를 나중 가면 연산자 재정이 통해서 내가 만든 클래스에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근데 그 구현했을 때 플러스 i와 i 플러스를 구현 코드를 보면은 얘가 더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도 얘가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i 형태로 이제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P연산 앞에 오는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A가 이 한 표현식 내에서 A를 2번 바꾸고 있죠. 그거는 절대 안 해야 되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한 문장의 변수를 최대 한 번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안 하시면 돼요. 간결하게 가독성 좋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본인이 이해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이해해야 되고 동료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은 복잡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과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보다는 얘가 더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쓴다고 뭐 성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성과 가독성이 두 개 있으면 가독성을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게 프로그래밍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들 6개가 있죠. 6개가 있고 얘들을 이제 그 결합할 때 또는 좀 복잡하게 쓸 때 쓰는 논리곱, 논리합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연평가, 단축회로평가, 영어로는 lazy evaluation이라고 그래요. lazy evaluation 한다는 거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를 안 할 수 있다. lazy evaluation은 연산자 중에 lazy evaluation 하는 것이 얘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얘 말고 또 뭐가 있죠? 혹시 아는 거 있어요? lazy evaluation 하는 거 연산자 중에 얘도 lazy evaluation을 해요. 왜냐하면 얘는 요 앞에 있는 게 참이면 요것만 평가를 해요. 여기 있는 건 평가를 안 해요. 얘도 이렇게 되면 요거 평가한 다음에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얘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lazy evaluation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식은 작성이 놨지만 그 작성의 식이 평가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lazy evaluation 한다 그래요. 이걸 evaluation 하면 무조건 다 평가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는 불필요한 거,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안 하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false이면은 이 뒤에 결과와 상관없이 전체는 false가 돼요. 논리합은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참이 돼요. 그러니까 왼쪽 거 무조건 먼저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오른쪽 거를 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식이라고 무조건 다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C++20에는 3방향 비교 연산자가 추가되어 있어요. 3방향.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은 요 결과는 원래 얘 비교의 결과는 뭐예요? true 아니면 false예요. 크다 작다 물어보면 크면은 true 주고 크지 않으면 false를 주는 건데 얘는 사망 비교는 true false 주는 게 아니라 정수값을 주게 돼요. 정수값. 그래서 양수, 영, 음수 이런 개념이 있고 얘가 좀 더 복잡하게 좀 들어가 보면은 나중에 20 쓸 때 알아두시면 좋은데 완전 순서라는 개념이 있고 부분 순서라는 개념이 있고 약한 순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 연산자를 쓸 때 내가 쓰는 그 타입이 완전 순서를 제공하는지 부분 순서를 제공하는지 약한 순서를 제공하는지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20 쓸 때. 완전 순서라는 거는 항상 두 요소가 있으면은 요 3등분으로 정확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같거나 크거나 작거나. 부분 순서는 언오더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요소를 비교하면은 얘 우열을 못 가려.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부동소수의 경우에는 0과 마이너스 0이 있어요. 0과 마이너스 0. 또 n의 n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수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그럼 n의 n과 3을 비교하면 얘는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소수는 완전 순서를 제공하지 않고 부분 순서만 제공해요. 그래서 이 equal이라는 것과 equivalent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equal은 완전히 같다는 거고 equivalent는 뭐라 해야 되지? 등가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같지 않아도 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0과 마이너스 0은 이퀄은 아닌데 이퀴벌런트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요거 이 이퀴벌런트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우면은 대소 문자 구분하지 않는 문자의 비교. 그러면 메인이라는 게 있고 메인이라는 게 있으면 이 두 개는 같은 거 아니죠. 이퀄은 아니죠. 근데 대소 문자 구분하지 않으면은 같은 거가 돼 버리죠. 그때 이퀴벌런트하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얘네 개념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 3방향 비교 연산자를 20에 도입을 했는데 이 20은 내가 비교하는 애들이 타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요것 중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완전 순서, 부분 순서, 약한 순서 뭐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쓸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런 게 추가됐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비트 연산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비트 연산자를 많이 쓸 일은 없어요. 비트들을 직접적으로 조작할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일반 연산보다는 비트 연산이 더 효율적인 연산이에요. 우리는 덧셈 뺄셈이 쉽게 생각하지만 컴퓨터는 비트 연산, AND, OR 뭐 이런 게 더 쉬운 연산들이에요.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연산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끔 우리는 10이라고 하는 10진수 정수를 머릿속으로 떠오르지만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그 10이라는 10진수 정수를 비트로 표현하겠죠. 그리고 사인드면은 2의 보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러면 내가 어떤 수의 표현이 비트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알면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어요. 비트 연산자를 알아두면. 그래서 예를 들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짝수인지 홀수인지 보고 싶다. 그럼 주로 뭘 써요? 어떤 연산자를 써요? 나머지 연산자 쓰죠. 2로 나머지를 물어봤을 때, 그 0이면은 짝수고, 나머지가 1이면 홀수예요. 그런데 비트로 표현하면은 쭉 표현하는데 맨 마지막 게 뭐냐면 2의 영승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럼 얘가 0이면은 이 수는 짝수일까 홀수일까? 맨 마지막 게 0이야. 그러면 짝수가 돼요. 얘가 1이면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있는 비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모드 2가 0이면 이거 짝수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n과 1을 AND 시켜요. 1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 0이고 1이죠. 맨 마지막만. 그러면 AND 시키면 1과 0을 AND 시키면 무슨 값이 돼요? 1과 0을 AND 시키면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n이 뭐가 돼 있든지 다 0만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 맨 마지막 비트만 남아요. 맨 마지막 비트가 1이면 1이 될 거고 0이면 0이 돼요. 그래서 AND와 1을 AND 시키면은 뭐만 얻을 수 있어? 뭘 얻을 수 있어? 마지막 비트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값이 0이면은 짝수, 1이면 홀수예요. 이렇게 했다. 그럼 얘 뭐 판단하는 거야? 홀수를 판단하는 거죠. 얘 문제점은 뭘까?
문제점이 뭘까요? 요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n은 int 타입, signed 타입. 그렇죠. n이 음수이면은 n 모드 2를 하면은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이 돼요. 홀수 음수면.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음수일 때. 얘는 양수나 홀수나 상관없어요. 물론 우리가 n 모드 2 이렇게 쓰면 돼. if 조건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n이 짝수이면은 홀수를 생각해 보세요. n이 짝수 아니라 n이 양수예요. 그러면 이거의 결과값은 뭐가 돼? n이 양수인데 홀수야. 그럼 얘의 결과값은 1이 되죠. 얘가 음수인데 홀수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C에서 1이면 불연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true가 되죠. 마이너스 1을 또 마이너스 1 정수를 불연으로 바꾸면 또 뭐가 돼? true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다 통과돼요. n이 짝수이든 홀수이든.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은 n이 홀수일 때는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거예요. n이 홀수일 때는 n 모드 2는 마이너스 1을 줘요. 근데 and를 쓰면은 더 하고 연산적인 측면을 보면은 얘보다는 얘가 훨씬 효율적인 거죠. 얘는 비트 연산이고 얘는 나머지 연산이에요. 나눗셈을 해서 판단하는 거죠. 나눗셈을 한 다음에 나머지 값을 구해서 그 나머지 값과 2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눗셈 연산이에요. 나눗셈 연산과 비교하면 얘가 더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들의 또는 정수가 아니더라도 보통은 이제 정수 갖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 정수들의 비트 표현을 내가 알면은 효과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그렇고 보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n을 곱하기 2 나누기 2. 그러니까 n 곱하기 2보다는 얘가 더 효율적이네요. 그런데 뒤에 나오나? 안 나오네. 여기 놓고 요 비트 이동에서 곱하기 2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문제는 뭘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트 이동할 때. 자, 4비트라고 칩시다. 4비트. 우리가 나타내는 수가 4비트야. 너무 크면은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럼 얘는 얼마예요? 10진수로. 4죠, 4. 그렇죠? 그런데 얘를 1비트 왼쪽으로 시프트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1, 0, 0, 0이 되죠. 그러면 얘가 2의 보수다. 사인 타입이다.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얘는 얼마예요? 2의 보수 몰라?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 되죠. 부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비트 이동 때문에. 비트 이동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또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드 타입에서는 비트를 이동하다 보면은 그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2의 보수 표현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2의 보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래는 얘가 1, 2, 4, 8이죠. 그쵸? 어? 값은. 근데 맨 이쪽 얘 1은 부호 비트이지만 2의 보수에서는 얘를 뭘로 취급해요? 플러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로 취급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8, 1이니까 전체 값은 다 더한 값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또 질문에도 있었지만 얘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하면은 원래 4비트면은 그 unsigned면 0에서 15까지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얘가 signed다. 그러면 얘도 4고 4니까 4 더하기 4는 8이 돼야 되는데 8이 안 되죠. 그럼 엉뚱한 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엉뚱한 수가 아니라 얘를 더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뭐야? 얘 자체를 그냥 해석하면 2의 보수로는 마이너스 파이 되는 거죠. 우리가 2개 더했는데 마이너스 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런 값이 있어요. 2의 보수예요. 2의 보수고 마이너스 8에 해당돼요. 그러면 얘를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은 빠져나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쪽으로 시프트 하면은 이렇게 시프트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거를 우리가 산술 이동이라 그러고 요걸 논리 이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이 그냥 플러스 4가 됐죠. 그럼 얘도 부호가 바뀌어 버리죠. 근데 산술 이동은 이쪽이 음수면 1이면 최상위 비트가 1이면은 이거 시프트 할 때 이 1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얘는 8 마이너스 8 4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 산술 이동을 하면은 정확하게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이쪽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 시프트 이동, 왼쪽 오른쪽 이동은 곱하기 2, 나누기 2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최상위 비트에 따라서 음수 양수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동은 산술 이동, 논리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C++는 산술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n이 2의 거듭제곱인지 알고 싶어요. n이 어떤 정수가 2의 거듭제곱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쟤를 작성한다. 그러면 반복문으로 작성한다. 2의 거듭제곱이면 2로 계속 나눠져서 최종적으로 1이 돼야 되죠. 근데 그게 2로 나눴을 때 2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2의 거듭제곱이 아니죠. 그래서 2를 계속 나눠봐서 이 수가 2의 거듭제곱인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트 표현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십진수에서도 이거 뭐예요? 다 10의 거듭제곱이죠.
근데 얘를 그냥 비트로 생각하면 얘네들도 다 뭐예요? 2의 거듭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비트 표현이다. 그럼 얘는 1, 2, 4, 8, 1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비트 표현이 있을 때 여기에서 1인 비트가 하나만 있다. 그럼 걔는 2의 거듭 제곱일까 아닐까? 어떤 크기의 정수 표현인데 1이 여기 하나만 있어. 그럼 얘는 2의 거듭 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거듭 제곱이라는 어떤 특성을 어떤 2의 거듭 제곱을 찾으러 갈 때 그냥 2의 거듭 제곱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2로 나눠 가지고 알아볼 수도 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의 거듭 제곱은 비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지? 생각했더니 비트로 표현했을 때 1인 비트가 하나만 있으면 2의 거듭 제곱인 거예요. 그럼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2의 거듭 제곱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는 하나만 있어? 그러면 1인 이 비트가 1인 애가 몇 개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타입이 있는데, 정수 타입이 있는데, 이 타입을 비트로 표현했을 때 1이 몇 개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으면 n이 있으면 얘를 요 맨 마지막 거를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한 번씩 이동시켜서. 아까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따져보면 되죠. n과 1을 AND 시켜가지고 보면 돼요. 보고 그 다음에 하나 이동시키고. 그럼 저거를 몇 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n이 32비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최대 32번 해보면 되죠. 물론 하다가 1을 2개 만났어. 그럼 거기서 끝내도 돼. 왜? 걔는 2의 거듭 제곱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n을 2로 나눈 것보다 오히려 항상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요걸 해보는 거예요. n과 n-1을 AND 시켜요. 저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2를 빼. 그러면 비트 표현이 어떻게 돼요? 1이 돼요. 그러니까 요쪽에 1이 있은 애에서 요 1은 0으로 바뀌고 뒤에 애들은 1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AND 시키면 뭐가 될까? 0이 되죠. 그러면 1인 비트가 하나 있을 때 이렇게 빼서 하면 0이 되는데 나머지들은 왜 0이 안 될까? 나머지는 왜 0이 안 되냐면 쭉 가다 1이 어딘가에 쭉 오다가 여기에 1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2의 거듭 제곱이 아니면 쭉 가다가 또 어딘가에는 뭐가 있어야 돼? 1이 또 있겠죠? 그럼 신경 쓰지 맙시다. 이 앞에 거는. 2개 이상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1을 빼면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여기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AND 시키면 여기는 빵이 돼요. 그쵸?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 원래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1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1이 존재하겠지, 1인 비트가.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2의 거듭 제곱인지 요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를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이 값까지 나오게 됐냐면은 2의 거듭 제곱을 어떻게 평가하지? 물론 반복무 갖고 할 수 있어. 근데 아니야. 다른 거 방법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정수와 관련된 문제니까 얘를 비트로 표현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 2의 거듭 제곱은 1이 비트가 1인 애가 하나밖에 없는 애야. 그럼 하나밖에 없는 애를 어떻게 판단하지? 효과적으로 판단하지? 무식한 방법은 실제 세는 거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뭐 쉽게 생각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파워 2 말고 파워 4도 있어요. 파워 4는 4의 거듭 제곱이에요. 근데 4의 거듭 제곱도 비트의 그 1인 애는 몇 개 있을까? 하나예요. 하나인데 위치가 2의 거듭 제곱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4의 거듭 제곱이. 그렇죠? 얘는 4의 거듭 제곱이 많아. 그러니까 이 두 칸씩 떼어서 나타날 수, 그러니까 1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가 제한적이에요. 하나만 있는데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판단해 볼 수 있을까? 비트 표현을 이용하면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여기 342번이에요. 그래서 파워 2, 파워 4.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또는 이런 어떤 우리가 응용을 만들 때 정수와 관련됐는데 그 정수의 비트 표현을 생각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비트 연산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죠. 잠깐 쉬겠습니다.